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일반관리 이번 제5회 모의고사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통물류 일반관리 제5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모의고사가 이제 8개 파트로 되어 있죠.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목마다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한 5배 부분은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공통적입니다. 6, 7, 8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이제 빨리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근데 5강 정도는 이제 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있죠. 자, 1번은 그 다음 중 기계적 구조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기계적에 대한 구조의 특징은 뭐 바르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수평적 권한 계층은 유기적인 구조의 특성이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건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볍게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별표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일반 그 유통물류 관리에서는 이 통에 대한 기능 중 장소적 기능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장소적 기능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답은 문제 1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으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통의 기능 중 장소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설명은,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 1번이 아니라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이제 어떻습니까? 해설도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4번에 현대사회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수록 우리가 상품 및 재화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공간적, 장소적 불일치는 점점 확대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사회적 유통을 조성하는 기능을 장소적 기능이라고 해요. 장소적 기능을 잘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을 붙여주시고 1번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좀 답이 잘못된 걸 좀 사과드리고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그 유통 경로 단계에서 경로 구성원 갈등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유통 경로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에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유통 경로라는 자체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의 유통 경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라는 자체는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유통 경로 단계에서 경로 구성 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5번. 자, 이건 5번이 정답인데요. 경로 구성원, 자, 5번. 경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여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로 구성원의 다양성에 의해 갈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설정해주고 함께 목표에 도달하게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각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얘기는 안 맞다고 봐야 돼요. 그죠? 공통. 그 다음에 이제 1번. 경로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업계 협회에서 이제 공동 가입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 구성원들 간에 분쟁 발생 시 경로 리더는 중재에 또 노력을 기울이고, 경로 리더의 권한으로서 경로 구성 간의 갈등을 또 조정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는 문제가 하나 문제 반드시 하나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때요? 손익분기점에, 자, 여기서 이제 가볼게요. 문제. 자, 우리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였다.
시장 조사 결과 올해 개당 1,000원에 5만 5천 개가 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경우 변동 비율이 40%이고 고정비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3천만 원. 일때 손익분기점의 판매 수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됩니다. 타 자격증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손익분기점에서의 판매량이죠. 보통 우리가 BEF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이제 양이다. Q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이거는 어때요? 고정비용에다가 고정비용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공원이익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공원이익. 그래서 고정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고정비용은 아까 3천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공원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되고요? 우리가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를 뺍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 그럼 판매 가격이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이 1,000원이죠. 1,000원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가 400원이 됩니다. 그죠? 400원이니까 공원이익은 6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에 이제 우리가 600원을 나누게 되면 5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만 개가 정답이 됩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손익분기점에 대한 건 한 문제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꼭 여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도 중요하겠죠. 5번도 이제 유통 경로와 관련되는 것은 문제가 중요하니까 별표 표시하시고. 자, 유통 경로를 통한 허용 창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리스를 통해서 자, 일단 답부터 보면요.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그래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시간적 제약에 따른 효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시간적 제약을 최대한으로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제 이 경로 구성원들이 존재함으로써 인터넷 판매업자는 내 시간적 제약 없이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제품 및 서비스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우리가 그 시간의 제약에 따른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5번이 우리가 4번이라는 걸 맞췄죠. 그 다음에 리스를 통해서 또 소유적 효용을 또 창출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유통경로는 이제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으로 또 분배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장소적 효용을 또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서 중간상을 통해서 구매를 또 실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자, 6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 앞쪽에서 그 애드호크 러시라는 걸 배우셨어요. 애드호크 러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복이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자체는 이제 계속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를 가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가 우리 8회가 다 하나씩 다 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러나 뭐 문제 자체가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박스 안에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6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창의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생각나는 게 애드호크러시죠. 그래서 이 애드호크러시는 이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그 유연하게 느슨하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형태인 임시구조다. 이것은 핵심 운영층이나 중간계층 수평적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환경 변화가 심한 조직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여 조직을 혼란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이거는 반복이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창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애드호크러시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문제인데 자, 5번 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은 다음 중 운송수단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일단은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이 틀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항물, 그러니까 물류 관리죠. 일반 물류 관리란 말이에요. 일반 물류 일반 관리. 그래서 물류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장소적 효용이라는 것도 다 물류에서 이제 운송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운송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번 철도는요. 철도는 전천후 운송수단으로 단거리 이동 시 가장 효과적이다. 자, 단거리와 연관되는 것은 트럭이죠. 우리가 철도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와 연관되는 것은 우리가 그 트럭입니다. 트럭. 그래서 여기 틀렸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철도는 대량 중량 화물을 우리가 보통 쓰겠죠. 그 다음에 이 단거리가 아니라 중원거리, 장거리죠. 이 수송에 적합한 운송수단이며 하역 포장 보관비가 비교적 저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도 요거는 7번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다른 수단도 그 장단점을 꼭 아셔야 돼요. 1번 해상운송 있죠. 해상운송. 우리가 그 해상운송은 대량 중량 화물의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자, 협동 일관 수송이 중심 수단이다. 자, 일관이라는 자체는 시종 일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팔레트나 컨테이너로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위적 제도에서. 그 다음에 중소량 화물은 운반하는 건 트럭입니다. 트럭은 일관 운송 체계가 또 비교적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항공운송, 항공은 중소량의 중요한 게 고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상운송과 항공에 대한 거는, 항공은 굉장히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항공물류를 가르치는데, 항공물류가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고가만 좀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해서 항공 화물에 또 전용 또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약간 다양하게 쓰기는 해요. 그런데 옛날보다 좀 고가에서 좀 그 다양한 그 다품종을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완전히 저가가 바뀐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항공이나 해상보다는 이제 고가에 대한 화물이 원거리 수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택배의 경우는 어때요? 긴급 화물이죠. 그래서 유행과 같은 민간 상품의 운송에 적합하다. 우리가 유행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체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운송수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아쉽게 해상, 트럭, 철도, 항공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 일반 관리이기 때문에 물류를 문제를 물어봐요.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통 물류 일반 관리가 시험 문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유통관리사 자체는 물류 관리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물류 쪽이 파트가 좀 들어가고, 전반적인 그 일반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통 물류 일반 관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어려운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7번이 정답입니다. 7번에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시면, 자, 다음 중 유통기업의 보는 쪽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일단은 어때요? 우리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5번. 자, 5번을 보시면 집중화 전략은 시장의 크기나 사업의 영역에 관계없이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 보는 쪽 경영 전략에서는 집중적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고객의 니즈죠. 이 욕구를 원가 우위 또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충족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으므로 이 광범위한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특화된 영역 안에서 원가 우위 또는 차별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대한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번. 본원적 경쟁 전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쟁 우위, 마이클 포터 이론이죠. 이 경쟁 영역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서 세 가지 본원적 경쟁 전략을 구분한다. 맞고요. 이 차별화 전략은 항상 경쟁 기업보다 이 차별화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람을 나누는 게, 그러니까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근데 차별화는 상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 차별화된 재화, 우리가 상품을 판다. 상품은 재화가 아니라 저같이 강의 서비스 같은 서비스 판매하죠. 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비교 우위가 돼 있어야 되죠. 마이클 포터는 원가 우위와 차별화 우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은 중간에 걸치는 전략으로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았다. 맞고요. 원가 우위의 전략은 경쟁 기업보다 더 낮은 원가로 제한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뭐 틀린 거 없어요. 5번만 좀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은 상품 구성에 대해서 냈죠. 그래서 이 다음 중 상품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걸 찾는 것보다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왜 틀리냐를 봐야 되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일단 1번서부터 왜 틀렸는지 가볼게요. 자, 갑니다. 상품 구성이에요. 일단 정답은 4번에 대한 걸 먼저 보면 상품 구성은 이제 이 점포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다량의 상품을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종류, 품질, 가격 면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소매상의 고객 욕구에 알맞는 제품을 구성해야 되겠죠. 상품 구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4번이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품만을 선택하여 수량적으로 많이 보유한다. 이 가장 싼 것을 이제 적정한 가격이 이제 좋은 품질로 가야지 가장 싼 것만 한다는 건 또 말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수량적으로 많이 보유한다. 자, 어때요? 또 재고만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뭐 품절 발생 예방하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품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상품만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량적으로 많이 보유한다는 것도 안 되죠. 항상 적당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겉모양이 좋은 것이 위주로 구성한다. 뭐 겉모양 갖고만 따지면 안 되죠. 그죠?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 내용 자체가 좀 부드럽게 돼 있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소비자에 대한 역할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일반 답만 먼저 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재고를 처분하고 새로운 상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재고를 처분한다는 것보다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좋은 상품을 보유하는 게 좋죠.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필요한 재고를 유지하는 역할이 돼야 돼요. 재고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이상적 구매 욕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를 다 처분하고 새로운 상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건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보고요. 자,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폭넓은 각종 상품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마련한다. 3번,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4번, 점포의 위치 조건은 좀 많은 소비 주민에게 필요성을 가진 편리한 장소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쇼핑의 즐거움을 또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갑니다. 자, 11번은 자, 소매상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일반적인 내용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험 문제는 이 소매상이라는 것이 이제 유통에서 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어때요? 이 소매상은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취급 상품을 특성별로 구분된 소매상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가격 할인 정책을 구사한다? 아니죠. 어떻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에 제한된 가격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가격 정책은 충분한 자금력과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단계 상위 단계인 도매상 또는 제조업자가 수행할 수 있어요. 규모가 중요하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2번. 점포를 소유하고 판매할 활동을 하는 소매상의 경우는 소비자들을 흡입할 수 있는 매장 환경을 또 조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다시 또 재구매할 수 있게끔 그 매장의 또 환경을 또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와 도매상은 소매상에 비해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겠죠.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맞는 거고요.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한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매상은 소비자들이 점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주문해서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딱 눈에 들어오셔야죠. 규모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정도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도.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를 쳐놔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다음 중 모든 조직 구조에 그 형성의 기본 요소가 되며 또한 모든 조직이 기준이 되고 직능 전 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각 기능을 분리해서 각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내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은 기능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 자체가 이제 기능별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능별 이 조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기능별 조직을 기능별이다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능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능적이라고 나오면 그 직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직능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직능은 이제 기능이다. 자, 같이 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능. 그래서 직능, 기능 이렇게 생각하셔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능적이라는 것은 부분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전체 조직을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의 경영을 중심으로 부분화한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그러니까 12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13번으로 갑니다. 자, 기업은 영리를 위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윤리 문제, 윤리라는 자체는 뭐 어느 자격증이나 이제 윤리 문제는 꼭 나와요.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중 기업 윤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건데 4번이잖아요. 4번. 기업은 영리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판단을 직면할 경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가는 거죠. 사회적 이익. 그러니까 이 윤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윤리를.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 사회적인 공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라는 자체는 항상 이제 윤리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이 대중가에 대한 공중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이익을 중요시하지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자사만의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소비자 사회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거기에 존재가 기업의 존재라는 생각으로 자기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광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개인 기업이 냈지만 꼭 이게 참 공익 광고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하나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어떤 윤리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기업 이미지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그 좋은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은 거, 기업 윤리는 준수는 기업 이미지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고객이 구매 활동 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 매출 증가 효과에 나타날 수 있다.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또 강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번은 당연히 또 별표를 쳐놓으셔야죠. 경로라는 게 나오죠. 14번은 중요하겠죠. 14번에 또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로 구조는 할당된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경로 구성원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로 구조에 관한
그 다음 설명들 중에서 가장 올바른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건 제가 아마 편법 야매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2번이잖아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집약적이라는 게 있어요. 집약적은 개방적 유통이에요. 유통이기 때문에 자, 개방을 한다는 얘기죠. 집약적은.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우리가 소비자가 있으면 어때요? 중간상을 댔다가 누구나 다 모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개방을 한다는 건데. 자, 이건 편의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개편 또는 편집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맞아요. 14번은 희망하는 소매점이면 누구나 자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거는 집약적 유통이 됩니다. 전문품, 고가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전속적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생산자가 딱 소비자가 특정인한테 지정을 하는 게 전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인. 그래서 특정인한테 이제 소비자까지 가면서 한 사람만 딱 지정을 해요. 그럼 이건 전문품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편법으로 전이니까 전 찍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문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품이 나왔으면 전속 쪽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또 글씨로 이제 맞히는 게 있죠. 선택적이다. 선택적이다 하면 선택적은 이건 선매예요. 선택적은 만약에 생산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에 대한 소비자면 자 이건 한 2명 정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선택적이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매품이 됩니다. 선매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씨대로 전속 나왔다, 전문. 선택 나왔다, 선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니까 특정인. 둘 중 선택. 그죠? 전속 계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개방한다. 야, 누구나 모여라. 다 참여해라. 편의품, 편집, 개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14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유통 서비스 요가 세련하고 복잡할수록 유통 용어가 또 길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더 다양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시장 포괄 범위가 커질수록 개개 중간상의 여건은 또 축소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 단계를 축소하더라도 해당 경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경로 기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중간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유통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상의 개수, 유통 비용 관리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목표에 맞는 효율적인 유통 경로를 좀 또 세워야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으로 가시면 자, 기업이 이제 이 전반적인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셔야겠죠. 이유는 자, SCM입니다. 이질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물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공급 체인 관리 SCM을 수행하는 게 된다. 다음 중 공급 체인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급 체인 관리에는 물류 비용을 절감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리드 타임을 줄이겠죠.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드 타임을 짧게 하고 말이 안 맞아요. 리드 타임은 짧게 하고 길게 아니고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 향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급 체인 관리,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 고객 서비스 향상, 비용 시간 절감, 재고 감소 등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물류 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이 연계해서 물류 모든 활동들을 실행하는 경영관리기법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 읽어보는데요. 1번, SCM은 여러 기업이 고객의 가치를 또 높이기 위해서 참여한 방식이다. 맞고요. 자, 공급체인 관리는 또 정무 네트워크가 발전으로 보다 효과적인 진행이 또 가능해진다. 또 유통정보에서 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3번,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생산, 판매, 재고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맞죠? 5번, 효율적인 공급체에는 이제 순수익과 순매출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총자산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고자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고요. 16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겠는데, 다음 중 조직의 특성과 조직 구조의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자, 4번, 전문적인 그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지역별 사업부재 조직이 아니라 이건 기능별 조직이죠.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기능별 조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연결시키는 거는 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을 보시면, 자, 기업의 가치 체인,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이제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사보다 효과적인 경쟁 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중 가치 체인의 보는 쪽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 17번은 이제 마이클 포터의 말 그대로 가치사슬 분석이에요. 가치사슬 분석.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치라는 건 이제 부가가치를 얘기하는데, 이 부가가치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는 쪽 활동과 그 다음에 지원적 활동이 있다. 그럼 지원적은 이제 간접적인 역할을 하죠.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는 쪽은 이제 생산, 뭐 운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지원적 활동은 이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재무, 인사, 그 다음에 기획 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는 쪽 활동을 얘기했잖아요. 보는 쪽은 이제 기술 개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 해설에는 보는 쪽 활동은 이제 물류 투입하고 산출하죠. 운영, 서비스, 마케팅, 판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등이니까 생산, 운송도 들어가고, 지원적 활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달할 수 있고,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기업 하부 구조, 재무, 인사, 기획 등.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는 쪽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기술 개발은 지원이죠. 그래서 보는 쪽은 운영, 마케팅, 판매, 서비스, 물류 투입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가치 체인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쪽이냐 지원 쪽이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자, 18번으로 가시면, 자, 다음 무점포 유통업의 도입 및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들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점포 소매업에 비해 무점포 소매업이 소비자에게 더 보다 나은 상품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무점포라는 자체는 점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포가 없으면 이제 상품 체험 공간이 이제 가상적인 거라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인터넷을 보고 샀다. 그럼 직접 살려고 그러면
신발 같은 건 신어보기도 하고 옷은 또 거쳐보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뭐 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반품에 대한 또 마케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환하는 또 그 무료 서비스를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점포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점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1번,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상품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공간적인 제약을 무점포 유통업이 점포 유통보다 더욱 잘 해결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시간적 제약을 무점포 유통업이 점포 유통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기술 활용이 무점포 유통업의 도입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 다양한 이 구매 패턴의 변화를 무점포 소매업이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데 딱 하나는 4번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갑니다. 자, 19번에도 한번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이건 물류 쪽에서 항상 공동수배송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수배송이라는 자체는, 자, 공동수배송은, 자, 항상 우리가 동일 지역에 동일 제품을 이제 취급하는 게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키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답부터 보시면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공동수배송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배송을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수배송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 제품을 배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냐, 동일 지역이라는 것은요, 공동수배송이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로 갔을 때 부산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반 컨테이너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워서 가야 되는데 반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은 반반씩 가게 되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 제품, 옷하고 생선은 또 그 구멍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2번으로 가시면 공동수배송은 사무자동화 및 시스템화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뭐 표준화 공동화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수배송은 납품의 빈도수가 많아지며 소량 주문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 가지고 이제 보상까지 빈 공간 많이 들지 여러 가지 모아서 같이 가는 거죠. 물류 거점에서 수송과 하역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배송의 공동화는 운송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죠. 운송비 절감, 노동력 감소, 운송 서비스의 향상인데, 자, 중요한 건 동일 지역, 동일 제품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가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기업 핵심 역량과 관련된 다음 설명은 가장 적정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만 봅니다. 4번이죠. 이 핵심 역량은 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있습니다. 원래 기업 내에서 배양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서는 이제 글로벌화된 환경 속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번은, 자, 이것도 답만 보는데 다음 중 박스 안의 내용과 관련이 높은 것은 MBO예요. 그죠? 이 피터 드러커러가 1954년 목표와 자기 통제에 의한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이를 발전시키면서 업종평가의 한 기법으로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조직관리 방식은 최고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위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일반적 지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관리는 이제 X이론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하위 관리자나 구성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 결과 생산성은 차츰 떨어지게 되겠고, 이러한 전통적 관리 방식의 대안으로 맥그리거 Y론을 인간관계 또 기초가 됐죠. 구성을 참여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론도 강의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이제 또 취급하는 건데, 하여튼 MBO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22번 갑니다. 자, 22번 가시면, 자, 직무 분석은 특정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사 연구하여 조직으로서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과정이다. 직무 분석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이것도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면접 담당자가 필요 없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절약되며 이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가장 적다, 가장 크죠. 질문이 답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또 안 될 수 있어요. 질문이 또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장 적은이다. 오해가 발생할 수 우려가 가장 적은이 아니라 가장 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서법은 모든 직무에 가능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근데 질문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완전한 사실을 얻을 수 없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에다가 별표 2개 표시해 주십시오. A, B, C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계속 출시되고 있네요. A, B, C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 A, B, C 분석 기법은 자, 좀 필기를 해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통물류 일반 관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 과목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얘는 ABC 분류라는 것은 자,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배웠죠. 파레토 법칙이다. 두 번째는 재고관리. 재고관리나 상품관리에 적용합니다. 상품관리에 적용. 자, 이제 제가 매번 이제 여러분한테 앞쪽에서도 강조하지만 A, B, C라는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면은 A는 비중, 그러니까 물건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5%에서 10%인데 매출액이 7, 80%다. 그럼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제품이겠고요. 근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데 매출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 그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서 왜 투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나사나 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 사용돼요. 자, 그러면 자 4번을 보시면 유통상에 취급하는 상품을 수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A, B, C로 분류한 후 각각의 상품 그룹의 특성을 활용한 상품 확장, 신제품 개발, 신시장을 개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관계가 없죠.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룹을 나눠서 가장 최우선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 노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요인에 의해서 대세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에 도출된 분석이 때문에 파레토 분석이라고 재고 관리나 상품 관리 물론 고객 관리도 품질 관리도 운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4번이 맞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24번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자, 얘는 경영에서 수요 예측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설에도 이제 있지만은 자, 조금 해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정성적과 정량적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과 정성적인 수요 예측 기법과 정량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델타 입법, 설문지 우리가 고려해서 시장조사법, 역사적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사적법, 유추법, 패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동의법 이런 게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판매원 그냥 해설을 보세요. 판매원 의견통합법, 전문 의견통합법, 구매자 의도조사법, 시장실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량적이라는 자체가 자 5번에 보시면은 이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량적이라는 것은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예측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지수평화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인과형 평화들 다 정량적이에요. 정성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5번은 다음 중 목표에 의한 관리의 특성을 설명하시다. 가장 잘못된 것은 어때요? 자 4번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양보단 질을 중요시한다. 목표의 질보단 양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의 질보단 양을 또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5회 모의고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회로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